자, 1인 가구가 증가되게 되면 1인 가구 증가. 이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크게 두 가지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임대문화 활성화, 임대 활성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소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임대 활성화라는 거는 왜? 도시 집중이 벌어지니까, 도시의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도시의 임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임대 활성화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소형은 뭐냐면 점점점 1인가가 증가될수록 이게 소형화되는 거예요. 소형화되면서 이 소형화된 것들이 벌크로 이루어진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그럼 소형 주거가 나오잖아요. 소형 주거가 나오지만 이 전체 사이즈는 점점점 대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결국 임대사업의 활성화나 동일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높이 올릴 수밖에. 왜? 모든 임대인들, 건물주들은 당연히 수익률을 최고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가는 현상이에요. 바로 이게 1인 가구가 증가됨으로써 부동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바로 이렇게 이 정도가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사실 부동산 재테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자료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 보내드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에 맞는 요번 시간에는 연령별로 재테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상품별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연령별 재테크 방법. 자, 우리 도경 씨부터 들어갑시다. 20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20대는 우선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제일이다. 자, 종잣돈, 시드머니. 대학 학자금, 농자 등으로 사회생활의 초반은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현실이지만 부모가 집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 빚을 청산하고 나면 즉시 적금이나 예금, 청약통장 등을 통해 몇 년 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철저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종잣돈 마련이 재테크의 출발점임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 자, 잠깐. 시드머니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결국은 재테크의 기본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계획이 있고 다 경험이 있고 다 했어도 결국 뭐냐면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이게 바로 시드머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으면 결국 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야. 이거 저 같은 사람. 상담 컨설팅만 해주고 남 벌어주고 거기 스포츠나 몇 번 얻어먹는 거 이런 수준인데 아주 이거 나 우울증 걸릴 것 같아. 아주 이게 서글프거든 이거 아주. 근데 왜냐면 이 시드머니들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우선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돼. 그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시기별로 목표를 정해야 돼. 시기별. 20대 잘 놀아야 돼. 자, 20대인데도 내가 예를 들어서 20대란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내 집 마련을 언제까지 하겠다. 응?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뭐 결혼 언제까지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시기별로 정해야 돼.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주식을 뭐 100주를 내가 언제까지 갖고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구체화 시키는 게 이게 사실 목표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야.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의미가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딱 세워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치가 나와줘야 되는 게 이게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바로 시기가 나와야 돼. 시기. 언제까지 난 뭘 해?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얼마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러면 더 정확한 거고 물론 이 대상이 내 집 마련이다.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무슨 구 무슨 아파트를 내가 언제까지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게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바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지역하고 대상 물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금액도 나올 것이야. 그거를 나는 28가지 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꼭 20대만 아니어도 되지. 나는 35가지 그거를 이루겠다. 이렇게 목표가 정해져야 돼. 목표가 왜 정해져야 되느냐? 목표가 정해져야 바로 뭐예요? 실행 계획이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목표가 없으면 실행 계획이 안 나와. 실행 계획으로 보면 이제 나와줘야지. 좋아. 그러면 좋아. 앞으로 이제 내가 35이니까 예서 10년의 기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10년 동안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25평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지. 그럼 얘는 지금 봤더니 한 12억 정도가 되더라는 얘기야. 그럼 이 12억을 나는 10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물론 이제 10억이 다는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대출이 한 6억 정도가 되면은 내가 6억은 어쨌든 마련이 될 거 아니야. 이 6억을 나는 10년 동안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실행계획이야. 여기에 좀 더 나오면 이제 세부적 실행계획인데 이건 뭐냐면 자, 연도별로 나눠. 앞으로 10년이지? 그러면 자, 올해, 내년에 이게 10년치를 해가지고 올해는 이게 좀 나와줘야 돼. 이래서 목표가 없으면 이 실행계획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목표부터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있다 헬리오시티를 25평을 내가 12억에 사겠다. 물론 이제 그때 가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 감안해가지고 내가 사겠다.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딴 게 없어. 10년 후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마련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난 뭘 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 내년 이 순간까지 딱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하겠다. 우리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격언이 있어요. 이제 산이야, 산. 우리 옛날 이소부화 같은 건 얘기인데 이 산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야 돼. 이렇게 옮겨야 돼.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엄두도 안 나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어떻게 옮기느냐? 딴 게 없어. 결국 이 첫 삽을 퍼가지고 여기 옮기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 산을 옮긴다 아니면 산을 없앤다. 좋아. 다 상관없어. 가장 중요한 건 이 원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야? 이 정말 사소한 하나라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할 거냐야. 이게 바로 실시계획이야. 실행계획이야. 아무리 원대하면 뭐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 난 무슨 내 집 마련해서 뭘 할 거야. 그럼 지금 이 순간 난 뭐 할 거야. 나는 여기서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난 내 지식을 키우겠다. 이거예요. 잘 들어. 그리고 집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반복 복습을 할 것이고. 이것도 그 계획이 들어가는 거지. 또 꼭 내가 어디 가서 돈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뭐예요? 아무리 원대하고 창대하고 위대해도 결국 시작은 뭐야? 사소한 것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론은 원대하지, 창대하지. 그러나 시작은 아주 미약한 거, 사소한 거. 결국 삽 한 줄 퍼가지고 옮기는 거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포크레인 퍼가지고 옮기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위대해지고 원대해지고 되는 거야. 여러분들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게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이 모이면 그게 위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소한 거를 절대 쉽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이거 하루 수업 안 빠지면 어때? 유튜브 들으면 되지? 그거랑 내가 지금부터 되어시 이거는 어떤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 열정과 이거를 불러 일으켜줘야 돼. 누구도 안 해줘 그거. 외부에서 작업 들어오는 건 오래 못 가. 응? 외부에서 작업 들어가면 내 안에서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응? 여러분들 기타 동침이 옆에서 같이 울리잖아. 이게 바로 공감이야. 외부에서 작업 들어오는 건 내 안에서도 울려야 돼. 이래야지 이게 오래 가는 거야. 이 열정이.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거에도 결국 시작은 뭐야? 사소한 것부터 이루어진다.
이 사소한 걸 하는 게 뭐다? 실행계획이다. 좀 더 세부적 실행계획이다. 이게 나오죠. 이게 아주 정교하게 나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년에 1억을 벌어. 정말 1년에 1억 벌기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자, 그래? 방법이 있어. 쪼개면 되는 거야. 1년에 1억이라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쪼개. 그럼 한 달에 얼마야? 한 900만 원 되겠지? 한 달이지? 하루에 얼마야? 1일에 30만 원이잖아. 좋아. 또 쪼개. 한 시간에 얼마야? 1.5 이렇게? 아무리 크고 엄청나 보이지만 쪼개라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당장 그러면 내가 이 한 시간에 15,000원을 벌 수 있는 건 뭐인가 찾아야지. 내가 뭘 해서 한 달에 왜? 한 시간에 15,000원을 벌기 시작해도 그게 쌓이면 한 달에 하루에 30만 원이 되는 거고 그게 쌓이면은 한 달에 900만 원이 되고 그게 쌓이면 1억, 연 1억이 되는 거야. 이것만 먹고 이 목표라는 것만 놓고 보면은 답 안 나와. 이거를 어떻게 해라? 잘게 쪼개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이게 핵심이거든. 네. 목표는 원대에서 근데 지금 너무 이게 목표 세우느라고 힘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좀 누워서 잠깐 좀 쉬었다가 내가 일어서 해야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건 못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해야겠다. 이게 나와. 쪼갭니까 어떻게? 1억이라는 얘기는 너무 원대 커가지고 내가 감이 안 나오는데 한 시간에 15,000원이면은 물론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 없는 거 아니잖아. 이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사소한 것부터. 별거 아닌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것부터. 이게 쌓이면은 결국은 위대해지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목표 세우고 나는 대로 다 갖고는 있어. 그런데 목표가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게 없었지? 그냥 막연했지 목표가? 그 막연한 목표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모니터링 했잖아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했잖아. 이래서 뭐 손파고 무슨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모니터링 해서 쪼개서 하는 건 어때요? 완전 다르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어려운 걸 봐봐야 답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쪼개면 쉬워진다고. 왜? 쪼개면 사소한 게 되니까. 이거는 원대한 거, 목표는 원대하지만은 원대한 것만 계속 쳐다보면은 답 못 찾아. 왜? 너무 크니까. 너무 원대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쪼개면 사소한 게 된다니까. 사소해줘야 돼. 사소해줘야 내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사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원대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건데? 못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려면 방법은 뭐라? 쪼개. 오케이? 부동산에서는 뭐야? 쪼개면 올라간다고 그랬지? 마찬가지예요. 실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쪼갤수록 이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오케이? 저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100만 불짜리 기업인데. 자, 오케이. 자, 30대. 자, 우리 잠깐 20대니까 우리 찬영이랑 가영이 맞지? 해당이지? 네. 세워야 돼. 자, 30대는 이제 우리 장조교도 20대니까. 그리고 30대 여기 또 계시지? 30대는 잘 보셔야 돼. 자, 30대. 30대. 아니, 이거 치고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 못 읽지. 자. 30대는 결혼 준비와 함께 내 집 마련이 최우선이다. 자, 내 집 마련. 사실 이게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나갑시다. 예. 최근 내 집 마련에 대한 큰 흥미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 내 집은 단순히 하우스의 개념이 아닌 홈이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내 집이 있다는 뿌듯함은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에게 큰 사명감이다. 내 집도 없이 남의 집에서 새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최근 같은 전세난 속에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 내 집 마련이 간절해질 것이다. 더구나 아이라도 있으면 학교 문제로 인해 이사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집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 집은 필수이다. 자, 30대. 물론 이제 이게 30대 있으니까 이게 좀 상황이 다른데 제가 책을 쓸 때만 30대였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40대도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웃기는 게 내가 어디 이제 기사를 읽었는데 이제 인구가 이제 늘어났잖아. 이제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는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게 더 늘어졌어. 늘어져가지고 예전에 40대면 지금의 거의 50대 이상.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50대면 옛날에 40대 수준하고 같은 거야. 왜 그러면 나이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사실 내일을 기약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뭐 평균 연령이 60이었다. 그러면 50이면 거의 이제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지금 50대 누가 준비를 해요? 거의 70대가 70대, 80대가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버렸다는 얘기야. 그게 여유일지 아니면 그게 악몽일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뭐 20대 때 뭐 해야 되고 30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쓸 때가 2000년 요 책을 쓸 때 요 때랑 지금은 한 10년 정도의 저게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여기 있는 자료들 물론 이제 제가 보고서 인용한 거 이런 건 빼고 나머지는 다 제가 쓴 거예요. 이거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 결혼 유무하고 또 상관없이 내 집 마련이 있어야 된다.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이게 꼭 내 집 마련에서 뭐 어디 뭐 강남에 뭐 30 이게 아니에요. 저기 뭐 예를 들어 지방 뭐 도심에 보면 15평, 18평짜리 있어. 그것도 내 집 마련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집 마련 뭐 이렇게 하면 항상 거창하게 생각하거든, 뭐든지.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왜? 거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못해. 이 거창한 게 정말 사소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거창하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정말 사소해야 돼. 그럼 사소한 건 내가 할게. 왜? 별거 아니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뭐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 된다니까. 자, 내 집 마련. 강남에 45평, 뭐 20m짜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다 못 찾아. 꼭 그럴 필요 없잖아. 조그마한 내가 살 수 있는 원룸이어도 내 집 아니야? 서울 아니어도 내 집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직장하고 가까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원도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뭐 저기 일산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다 원룸 해봐야 뭐 한 2억? 1억 얼마밖에 안 돼. 이걸 내가 10년에 하겠다. 그럼 어떻게? 1억 5천이야. 10년에. 쪼개. 한 달에 1년에 얼마야? 1,500 아니야? 그걸 또 쪼개. 한 달에 얼마야? 한 달에 얼마야? 이러면은 너무나 쉬워지는 거야. 쉽게. 지금 무슨 소리냐? 어렵고 원대하고 이러면 사람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쉬워야 내가 지금 시작할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목표는 꼭 원대할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집 마련도 꼭 강남 아파트 30평, 40평대 아니어도 돼. 응? 가까운 근교, 서울하고 가까운 근교에 원룸이면 그건 뭐 내 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가격이 싸잖아. 그럼 그런데 목표를 세워도 좋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그거에서 성공했어 내가. 5년에 목표를 세웠는데 3년 만에 성공시켰어. 그럼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거 성공시켰는데 내가 요번에는 아파트 25평짜리로 내가 또 목표를 또 세울게. 왜? 목표는 계속 진화하는 거야. 세워. 그럼 또 할 수 있다니까. 한 번 성공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성공하는 거야. 이 성공의 맛을 봐야 돼. 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이 성공의 맛을 보면 성공하는 거야. 너무 명언이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진짜. 거야. 고기 못 먹어본 사람한테 고기에 대해서 설명해봐야 그냥 이 추상만 생각해. 어려워. 다른 거 없어. 한 점만 먹어봐. 그럼 그 맛은 아는 거야.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성공을 하려면 작은 성공을 먼저 이거죠. 이게 웃기나? 옛날에 이거 하는 내가 예를 들어볼게.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면 이제 사법고시 했었잖아요. 뭐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노장들이 계셔. 막 10년씩 해가지고 떨어지시는 분.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10년 동안 얼마나 사람 피를 말리니까 제 주변에 사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완전히 이 삶이 아니거든. 그렇게 한 5, 6년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이거 사람이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런 분들이 술만 먹으면 이상해집니다. 진짜요. 내 지인도 처음엔 말도 안 해. 평소 때는 말도 안 해. 공부하느라고 모든 게 신경 쓰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끔 술 먹잖아. 특히 비 오는 날 술 먹더라고. 비 오는 날만 되면 못 참겠나 봐. 그게. 비 오면 왠지 사람이 센티멘탈해지. 그래서 그때 술 한잔 먹자면 술도 엄청 막 그리고 먹고 나면 완전히 속되면 또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진짜 흉기 갖고 난독 친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완전 정신줄을 놓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건 하는 예예요. 절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도 안 생기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니까 필기 합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왜? 5년, 6년 동안 떨어져만 봤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아주 절실한 거예요. 왜 그러면 5년, 6년만 떨어져 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완전 자신감 완전 바닥이고 멘탈 붕괴되고 그러니까 뭐야? 성공이 그립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사법고시 성공할 수는 없고 지금 맨날 떨어지니까 어떻게 조그만 거 요거라도 맛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운전면허 필기하다도 기분 좋다고. 이제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한 가지 사례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가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찮은 조그만 것부터 성공을 해야 돼. 큰 성공은 아무것도 성공도 안 해본 사람이 그냥 대박 성공이 그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례 없어. 그 100년에 한 번 나올 거 말까 사례예요. 큰 성공을 이루려면 그 전에 조그만 성공부터 이뤄줘야 돼. 그래서 그 성공의 맛을 보고 이게 성공이구나 라는 걸 그 맛을 알면은 큰 성공도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 물 한 방울하고 저 태평양하고 달라요? 여기 있는 물 한 방울하고 태평양하고 달라요? 본질은 동일해. 아니 물론 이제 소금이 아니냐. 그러면 그 물 한 방울에 소금 좀 타봐. 그러면 되지 뭘. H2O 얘기 말씀하시는데. 결국 뭐예요? 물 한 방울하고 태평양 바다하고 동일합니다. 뭐만 차이야? 사이즈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딴 게 없어. 본질은 동일해. 물 한 방울 먹으면 그 맛이 결국 태평양 그 맛이나 동일한 거라고. 지금 무슨 소리냐? 아무리 위대하고 원대한 거랑 정말 사소한 거랑 결국 본질은 동일해요. 다만 얼마 이 사이즈의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큰 진짜 100억째 성공을 하려면 1000만원째 성공, 아니 100만원째 성공을 시키면 돼. 100만원째 성공하지 그 의미 있는 이 100억짜리 성공하는 거랑 결국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작은 것들부터 성공해서 성공의 맛을 보세요. 성공에 내 삶이 길들여져야 돼. 그래야지 큰 것도 성공시킬 수 있는 거라고.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한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그건 어디 소설책에서 나온 얘기고요. 네. 성공도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예행 연습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라고. 네. 그래서 바로 이 내 집 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집 마련, 물론 이제 내가 꼭 결혼 안 했는데 내 집만 그래도 하세요. 왜? 여러분들 자꾸 이사하는 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이사하면서 점점 좀 좋아지게 이사하면 괜찮지. 근데 좋아지진 않고 계속 이사해봐야 결국 힘든 건 여러분들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내 집 마련하면 최소한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세웠다. 그럼 그때 가서 더 목표를 이루고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런데 이제 거기다 이제 가정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써있잖아요. 하우스라는 건 뭐냐? 주택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투자용으로도 하우스 할 수 있어. 투자용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집이 몇 채 돼? 그러면 내가 사는 집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우스인 거야. 근데 내가 살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 이건 하우스가 아니라 뭐다? 홈이야, 홈.
내가 밖에서 힘들게 그 고생하고 집에 가서 내가 편안하게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홈이야, 홈. 하우스가 아니라고 그 개념은. 바로 이 홈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면 30대. 뭘 지금 이제 40대도 되시고. 어쨌든 이 홈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 홈을 마련해 있는데 집에 갔는데 혼자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러면 또 이제 같이 사실 분도 이렇게 또 해보시고. 그럼 좋고 더.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권태기가 와. 그럼 그럴 때 되면 또 이제 애도 하나 또 낳고 이래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결혼 이제 17년이지만 애도 있지만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어떤 모든 각오와 의지와 열정과 목표가 지금까지 물론 이어져 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식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이 내부적으로 또 새로운 어떤 추가들이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애가 또 있고 또 요즘 또 애 보는 애 잘하는 거 바라보는 이게 또 엄청난 행복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행복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계속 더 얹으세요. 추가를 하시라고. 그 행복도 약방에 좀 있기 때문에 이게 평생 가지는 않거든. 아무리 좋은 것도 항상 유통기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00년, 1000년 가지 않아요. 보면 이제 한 1년, 2년쯤 돼서 이제 좀 약간 좀 권태기가 온다면 새로운 또 행복을 또 추가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삶이 윤택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있어야 된다? 바로 이 홈부터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홈이 꼭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홈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홈은 꼭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가족이 있다. 아유 이거 애가 학교를 다녀? 이제 그때부터 못 움직여요. 왜? 이 학군 뭐 이런 걸 위해서 물론 이제 학군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도 많죠. 강남 쪽으로.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애가 뭐 멀리 배정이 되고 이러면 힘들어요. 직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가 생기게 되면 항상 이 이사의 문제들이 항상 걸리게 돼요. 저도 이제 겪어봤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근데 이제 내 홈이 아니라 이제 전세다 그러면 뭐 전세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 재계약하면서 계속 하고 이러다 보면 서울 살다가 너무 전세난 때문에 집값이 전세가 폭등하면 외곽으로 또 밀려나가고 그럼 학교를 또 나야 뭐 직장을 어떻게든 다니다가 좀 애가 또 외곽으로 또 밀려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또 계속 걸려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안 움직이시는 거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 2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얻어야 한다.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엔 집을 팔고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한번 터를 잡으면 그곳에 놀러 앉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처음 집을 장만하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가능하면 발전 가능성이 크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차후에 팔 때 비과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실제로 1주택자는 비과세를 잘 활용해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거 제가 좀 이 자료가 좀 바뀌었는데 이걸 새로 제가 싹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건 지금 맞지가 않아요. 이 자료는 이건 옛날 자료고요. 지금 내가 정리를 했는데 이 자료가 보니까 여기 지금 USB에 있고 제 컴퓨터에 지금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작년 9.13 대책이 발표돼가지고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이 있어요. 서울 전 지역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과천, 그 다음에 판교, 성남, 위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쳐서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이 조정 지역인데 대구도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년 거주에 2년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언제냐면 이제 9.13 대책, 8.2 대책 이후는.
정확하게 이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 그 외 지역은 그 조정 대상 이외의 지역은 거주는 안 해도 돼요. 보유만 하시면 돼요. 2년 보유만 하시면은 전세를 줘도 안 돼요? 상관없죠. 보유만 하면 되니까. 실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와, 거주를. 되게 안 좋네. 화천도 조정. 그럼 사서 자기가 안 들어가면은 그럼 집을 세. 요거는 내가 자료를 보내줄 거니까는 같이 올려야 돼. 이건 틀렸어. 이제 내가 분명히 작업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네. USB. 아니 교수님 집을 세 채 샀어요 서울에. 네. 근데 다 거주를 못 하잖아요. 응. 그거 어떻게 해요? 세금 내야죠. 할 때? 그 임대사업 등록하셨어요? 아니 혹시 그렇다면 응. 무조건 거주를 하라니까. 아, 이건 비과세에 관련된 거주예요. 아 비과세. 두 채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예요? 1가구 3주택이니까 중과세 대상이고 이게 싫으니까 이제 임대사업 들어가고 한 채가 남았을 때 얘가 비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예. 한 1주택에 그렇죠. 한해서는 1가구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예. 된다.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제가 지금 수정을 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수정 자료가 지금 여기 없고 지금 예전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아들었습니다. 좀 나도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잠깐 이거 일단은 들어갑시다. 자 3번. 주택 갈아타기의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레버리지 그 중요합니다. 네. 평수를 넓히거나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려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게 된다. 이럴 때는 레버리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주택을 장만하고 차차 대출금을 갚으면서 자산을 쌓아야 한다. 한 번에 큰 돈을 벌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씩 자산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일반적이면서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다. 다만 레버리지 효과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레버리지는 언제 쓴다? 네. 결국 우상향 하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네. 얘기한다. 이거 다 읽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내야 하고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는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 레버리지는 언제 쓰냐? 레버리지 다른 말로 뭐예요? 네, 지렛대. 지렛대 아시죠? 제가 지렛대 설명해 드려야 돼. 지렛대 원리? 그림 그려가지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줘요. 이거 필요 없죠? 지렛대 이걸 언제 쓰느냐? 핵심만 얘기해 줄게요. 이래야 써요. 자, 매매, 전세 이거예요. 이럴 때만 써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거 됐다? 그럼 레버리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을 한다. 근데 레버리지를 썼어. 레버리지 시키면 이건 대출이잖아, 대출을 썼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야. 10억짜리 샀는데 내가 대출을 5억을 썼어. 근데 자, 올라가야죠? 이건 전세인 거고, 이건 대출인 거고. 자, 여기 레버리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출이고 두 번째가 전세예요.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레버리지가 있고 전세 레버리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5억인데, 이거 10억인데 내가 대출 5억을 켰다. 근데 이게 1년 후에 8억이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죽는 거예요. 왜? 집값이 하락했다고 대출금이 하락되지 않지요? 대출금 그대로죠? 대출 이자자 꼬박꼬박 내야죠? 이자가 내고서 팔았는데 8억이다. 그럼 나는 이거 마이너스예요.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우상향이 돼야지만 해버렸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세지. 자, 10억짜리에서 5억 줬었는데 8억이 돼버렸었고. 그렇다고 8억이 전세가 돈 빼줘야 되는 거 하락되는 건 아니지?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10억인데, 전세가 요번에 하락이 돼. 3억이 됐어. 왜? 역전세가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빼줘야 돼요. 또. 그죠? 2억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계획하면서. 그 2억을 어떻게 말해요?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네 레버리지 효과를 쓰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우상향을 전제로만 써야 돼요. 만약에 우하향이 됐다. 그럼 이거 레버리지 역효과가 벌어진다. 특히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바로 갭투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 여러분들 신문 보셨죠? 동탄에서 300채 갭투자
먹고 텄죠? 아, 신문들 안 보세요? 많이 탔어요. 보시죠? 네. 네. 천안, 동탄에서 벌어졌잖아요. 뭐 저기 저 부산 쪽에서도 벌어졌고 집주인이 돈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갭 투자해서 사고 대출받아서 또 사고 다 전세를 놓은 거야. 이러면 뭐 300채만 이렇게 됐네? 응. 이렇게 되고 그랬네? 능력이 다른 거. 능력이요. 세금만 얼마? 근데 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샀겠어요? 우상향을 생각했던 거야. 전세를 넣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 올라가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한 채당 1,000만 원씩만 떼어봐. 300채면 얼마야?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긁고 그냥 살 때 저도 예전에 교수 되기 전에 저도 필드에서 한창 잘 나갈 때 예, 그때 사실 많이 모르고 다녔잖아요. 그때 진짜 긁어서 샀어요 저도. 뭐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주로 이제 PM 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개인을 상대로 하진 않아요. 저는. 순수하게 다 회사들만 상대로 합니다. 그게 깔끔하니까. 괜히 그 코모드 놈 뺏는 것 같기도 해봐서 내가 아이고 지금 나하고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회사는 최소한 그런 건 없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막 산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치 현재보다 미래는 더 뛴다. 우상향을 전제로 사니까 어때요? 내가 잡아놓고 전세를 끼워놓으면 뭐예요? 집값이 뛰니까 그 시세차는 다 내가 먹는 거죠. 이게 바로 갭투자의 원리인 거거든. 근데 이게 우상향이 되면 이게 대박인데 우하향이 되잖아. 지금 지방 같은 거 부산도 그랬고 천안 뭐 이런 데서도 동탄 이런 데서도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뭐 전세자가 빠져야 되는데 역전세를 해버리려고 전세가격이 하락됐지. 그럼 돈을 빼줘야 되지. 돈을 못 빼주지. 그러니까 어때? 전세 분인 거 못 빼주니까 막 경매 들어오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왔다? 저 강서구까지 왔어요 지금. 강서구 영등포에서 지금 이게 서울까지 지금 이게 갭투자의 피해가 지금 벌어졌어요. 신문에 나오죠? 기사에. 네? 그래서 뭐 양천구 쪽인가 뭐 200 몇십 채 갖고 있대. 빌라지 빌라. 빌라 200 몇십 채가 해서 올라갔는데 가격이 안 올라가고 빠지니까 어떻게 이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파산. 파산하면 문제가 뭐예요? 전세자들이 죽어난 거예요. 돈 어떻게 받을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레버리지는 언제 쓴다? 우상향을 전제로만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하향됐다 이러면 완전히 이중고에 겪어버립니다. 네, 저도 리먼 때 이거 겪었어요. 그래서 박살났어요.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갭투자 유혹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갭투자 이거 잘 쓰면 정말 이거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유혹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에 가면 또 온갖 뻔뿌질들을 엄청 되잖아요. 이거 사면은 내년에 얼마 돼요 얼마 되면서 자 여러분들 부동산 가서 아시죠? 이거 사면 내년에 얼마 빠져요 하락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좋대지. 무조건 가격 올라간다고 그러지. 그래야 파니까. 근데 어때요? 하락했어. 그러면 골치 아프니. 이 감당 그 책임 누가 져야 돼? 내 투자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40대 들어가도록 합시다. 40대. 네.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본격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시기다. 30대까지는 자본이 부족해서 늘리기 어렵고 50대 넘어서는 자산을 늘리기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40대에 늘릴 자산이 현실적으로 인생의 자산 규모가 되기 십상이다. 자, 대부분 여지껏 저도 이제 저기 자산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을 상담을 해줬고요. 지금까지 뭐 수백 명도 넘죠. 그리고 특히 이제 PM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산가들 밸류 그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했으면은 대부분 이분들이 언제 하시냐면은 거의 40대가 대부분이에요. 30대에 자리 잡으셔가지고 예전에는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사실 30대에 자리 잡기라는 건 사실 힘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20, 30년 전만 해도 사실 30대에 전면 자리 잡으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40대 때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건물들을 언제 취득하시냐 하면 예를 들어 건물이 됐든 뭐 토지가 됐든 이런 자산들을 보통 이제 40대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자산이 20, 30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참 이 자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물려받지 않으면은 왜냐면 이미 가격대들이 너무 올랐고 쉽게 말해서 이제 소득 대비 그러니까 연봉 소득 대비 이 자산들이 너무 높아요. 높다 보니까는 참 쉽지 않아요 점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으실 텐데 보통 여기서 이제 40대면은 지금은 한 50대 정도라 보시면 될 거야 아마. 그때 쓸 때가 분명히 시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때까지가 어쨌든 간에 제 인생에서 거의 자산의 최대 맥스라고 보시면 거의 8, 90%는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10에서 20%의 예외상이 있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한 50대 중반 요때까지 내가 모은 재산이 거의 인생의 재산이다 라고 보시는 게 거의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이상부터 사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0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해서 뭐 무턱대고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 맞는 합리성과 분명히 정확하게 따져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 자 이후부터는 늘리기가 아닌 관리형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갈아타기를 위해 도심의 소형 평형 주택을 팔고 외곽의 중대형 주택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죽어도 도심에서 죽어라.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좀 사실 표현이 상당히 좀 거칠은 표현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쓸 때만 해도 요거 잘 썼다고 그랬는데 요거 쓴 지가 거의 지금 내가 2011년도니까 지금 거의 8년 됐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거치네. 아주 거칠은 건데 아무튼 이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자산은 무조건 가운데 들어있어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외곽으로 빠지는 순간 회복되는 게 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도라는 얘기는 나는 좀 더 강조를 준 거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자산을 중심에 두라는 거랑 내가 중심에 살아가는 건 별개예요. 나는 자연이 좋아. 좀 여유있게 워라벨 요즘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난 좀 여유있게 좀 외곽에 살고 싶어도 살아도 돼요. 대신에 도심에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산은 내버려 두고 조금만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얼마든지 내가 전세 살 수도 있고 조그맣게 얻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야지 꼭 이거 하나를 정리해가지고 다른 걸로 몰빵을 친다 이런 개념은 맞지 않아요. 특히 이제 중심에 있는 걸 처분해가지고 외곽을 몰빵친다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에서. 반대로 이제 외곽을 처분하고 중심에 가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자산은 절대로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애지간히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외곽에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힘들게 중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의 도심. 도심 중에서도 광역 도심도 있고 지방 도심도 있고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의 도심 이거예요. 여기 자산은 올라가는 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속도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외곽에서 내가 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산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외곽에 들어가서 내려가서 내가 살라는 거예요. 시골 가서 농촌주택 전세가 어디세요? 그거 몇 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유있게 사시고 중심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꼬박꼬박 받아도 그거 갖고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니까 절대 처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죽어도 꼭 도심에서 죽어라. 여러분들 어때? 집에 가서 표로 하면서 거실에 붙여놔야겠지요? 네. 예, 지금 저 임팩트 확 오네. 네, 임팩트가 너무 좀 강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너무 강했고 지금은 이렇게 못 써요. 나 이제. 예전에는 정글로 썼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좀. 한창 40대 초에 그냥 열정 막 불타오를 때 이때 너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못 써요. 이때는 그러지. 지금 뜻은 살아도 도심에서 살아라. 이렇게 되겠지. 주부들은 좀 그런 게 되니까. 자, 계속 합시다. 왜냐하면 대형 평형에 대한 욕심으로 도심을 떠나 외곽으로 가지만 외곽은 도심과 달리 주택 수요, 특히 중대형의 수요가 부족해서 중대형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면 도심의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한번 외곽으로 나가면 나가기는 쉬워도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기는 어렵다. 그 기간 동안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저기 뭐 제가 여러 번 사례를 들었지만 실제로 저기 서울 도심에 뭐 지금 시점에서 보면 25평만 해도 거의 10억대인데 25평이 10억이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그거에 뭐 3분의 2값밖에 안 되는 걸로 외곽에 나가서 40평대, 50평대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지금 통곡을 합니다. 왜? 그 사이에 이게 너무 멀어졌어요. 다시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올 수가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갭이 너무 멀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나가는 건 쉬워도 돌아오려면 본인 대에는 못 돌아온다. 자식 대에서나 돌아올 수 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이 끝났으면 여윳돈으로 수익형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수익형 부동산의 특성인 매월 열세가 들어오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지역적인 특성과 부동산의 특징을 잘 알고 투자한다면 주택 못지않은 수익형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좀 포인트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지금 상황이 시세 차익을 노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점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포인트를 이제 임대 관령으로 가야 되거든요. 임대 수익, 운용 수익으로. 그러면 이제 월세들이 키 포인트가 되는데, 근데 이걸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월세가 잘 나오는 게 시세 차익도 높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세 차익이 높다고 월세가 높아지는 건 아닌데 반대로 월세가 높은 것들이 보면 시세 차익도 많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결국은 그 월세 수익이 그 수익률 환원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돼버려요.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높은 월세가 운영 수익률, 그러니까 캡레이트라고 그러죠. 그게 높은 것들이 가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아니, 사실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 월세가 들어오게 되면 뭐냐면 현금 흐름이 좋아져요.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뭐를 배팅하고 싶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조금 쉽진 않으신데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현금 흐름만 탄탄하게 받쳐주면 내가 뭔가 배팅해도 왜? 배팅하려면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끼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출을 내려면 이자를 내야 되면 이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 이 왜 월세가 꼬박꼬박 꾸준하게 어느 규모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큼 현금 흐름이 높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수익을 바탕으로 내가 좀 더 큰 프로젝트에 내가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가. 네. 계속이요. 어디까지? 가만. 그리고 몇 년 묻어둘 생각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다만 토지 투자는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당장 쓰지 않을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 자, 여윳돈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방은 특정한 곳을 제외하곤 앞으로는 개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갈수록 지방의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주택 구매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굳이 개발할 이유가 없다. 그야말로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기 십상이다. 가능하면 토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투자를 권한다. 예, 사실 토지는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략적인 맥락인 거고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사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이게 정보가 될 수는 없어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는 토지 수업에 더 들어갈 거예요. 3.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왜냐하면 갈수록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 특히 개발의 방향이나 목표 설정 등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고 세금 부분도 따져야 한다.
정부 정책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방향을 잘 잡으면 기대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 항상 뉴스와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꾸준히 연마해야 한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니터링 하고 계시고 매일같이 하루에 뭐 1시간씩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기사들 다 읽으시잖아요. 체크하고 또 저기 스크랩하고 이 정부 정책은 이거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갈수록 정부 정책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요. 자꾸 속된 말로 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다 맡겨놓고 핵심적인 것만 방향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뻑하면 들어오고 뻑하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이 점점 왜곡돼 버려요. 완전 누더기가 돼버려요. 누더기가. 여러분들 지금 특히 이 정책 중에서 특히 세금 부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기사나 뉴스나 직접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들이 속출이에요. 세무사가 양도세 상담을 못해요. 그걸 포기해버렸어. 세무사가. 이거 기사에 나왔어요. 너무 많이 꼬아놔갖고 이게 82대책, 9.13 대책에서 나오기 전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양도세 중과되는 거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조건이 3개 4개짜리가 82, 9.13 대책 바뀌면서 30몇 가지가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상담을 못해. 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 종류가 많고 이래가지고 제 아시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세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그냥 법인세로만 할게요. 이러고 빠져나가요. 너무 꼬아놓은 거야. 완전 이게 무더기가 돼버렸어. 무더기가. 그래서 유권 해석하는데 유권 해석을 잘 못해요. 국세청에서 너무 꼬아놔가지고 자기네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과도하게 지금 정부 정책이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뭐로 규제로 그걸 뭐 권장을 하진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이 모양인데 권장까지는 안 하겠죠. 규제로. 그러니까는 이게 완전히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이렇게 되면 시장이 완전 왜곡되는데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거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는 한마디로 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물. 여러분들 그물이 이제 큰 그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숭숭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때? 좀 더 촘촘한 이중 그물을 치겠지? 그럼 이제 덜 빠져나가겠지? 근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은 뭐냐? 물입니다. 물. 아무리 그물이 2중, 3중, 4중 몇 중을 쳐서 그물을 촘촘하게 해도요 물은 다 빠져나가요. 그게 바로 시장이에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거 뭐 잡힐 것 같죠? 안 잡힙니다. 결국 그 틈새에서 또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 원리로 맡기고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돈 번다? 그럼 세금을 거두시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 갖고 딴 건 몰라요. 부동산에도 좀 대상이 많으니까 꼭 아파트 주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런 거는 좀 내버려 두더라도 이 주택만큼은 좀 보유세를 좀 인상해서 딴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이 쉽게 말해서 부동산 몰빵 풍조는 집만 사면은 부동산이 집만 사면은 주택만 사면 아파트만 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딴 거 벌써 주택에 관련돼 가지고는 보유세를 강하게 해요. 더 이상 주택 갖고는 돈 못 번다는 인식만 딱 심어줘 보세요. 지금 그처럼 주택 난이 왜 벌어집니까? 지금처럼 왜 주택이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폭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살 집 위에는 좀 보유세를 강하게 하는 게 맞아요. 선진국도 보유세 다 강하잖아요. 양도세, 이런 거래세는 좀 낮고. 근데 반대야 우리나라는 거래세는 왕창 높여놔가지고 중과세 해가지고 막 50몇 프로, 60몇 프로 두드려 맞으니까 팔지는 못하고. 근데 보유세는 이게 무슨 호랑이가 아니라 무슨 고양이에요, 고양이. 근데 고양이도 그냥 고양이가 아니지 애기 고양이, 애기 고양이.
그러니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가지고 자꾸 주택만 사대는 거예요. 왜? 사면 돈 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것도 아니에요. 중과세 어차피 안 파는데 무슨 중과세가 무슨 양도세 중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유하는데 이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세 차이 나겠죠. 보유해가지고 몇 년 보유했는데 시세 차이 나서 그 시세 차이고 세금으로 걷어 지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주택 갖고 장난질 안 합니다. 그 주택 할 수요가 건물로 가겠지, 토지로 가겠지, 상가로 가겠지. 그거는 주택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 주택이 없어서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상가가 없어서 못하지 않잖아요. 토지가 없어서 결혼 못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부분만큼은 보유세를 좀 더 현실화해가지고 정말 쓸데없이 이거 보유하면은 이 수익 차이 왕창 올려서 내가 돈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게끔 보유세들을 좀 더 높여주셔서 현실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거래할 수 있게끔 양도세 좀 줄여주시고 이게 정책 방향입니다. 거꾸로 가니까는 자꾸 뭔 일을 해도 집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 일개 나도 알고 있는 거를 왜 정부에서 그 잘나신 대단하신 분들이 왜 이런 걸 몰라요. 시장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만 이론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셔서 혹시 관계자 있으면은 바꾸시던가 그게 힘드시면 저를 초빙을 하세요. 그럼 제가 좀 풀어드릴게. 강남 집값 한 방에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부 관계자 같은 정부 저 유튜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부 관계자 이거 보시면은 저를 좀 이렇게 좀 듣고 나 가세요. 장관이니? 그럼 제가 그냥 우리나라 집값도 더 이상 이제 집값 갖고 장난 못하게끔 제가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쨌든 정부 정책 규제는 너무 하면 안 좋아요.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항상 이 시장의 변화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 쉽게 말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모니터링 하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예요. 이게 꼭 내가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려면 뭔가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 좀 장난 아니에요. 내년 하반기에 지금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면은 지금 상황에서 IMF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한국 경제 지금 너무 침체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이런 한일 관계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만 나올 호황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달에 큰 장 쓴다는 거 다 구라고요. 툭 뚫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심을 가지려면 뭐예요? 내가 뭘 알아야 중심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기사를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키우시고 투자 안목을 높이시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앞으로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그 수준은 높아진다는 거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0대 할게요. 50대는 공격적인 투자와 관리형 투자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40대처럼 공격 열변도로 나가다 잘못되면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60대처럼 마냥 관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50대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60대 아마 초반 중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때는 또 너무 관리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또 사실 맞지가 않아요. 너무 관리만 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산가들에 대해서 이제 PM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가 있어요. 뭐 토지 여러 필지들이 있지 곳곳에. 근데 이거를 관리만 한다고 내버려 둔다? 그럼 수익이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결국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요. 지금 무슨 냐
규모는 크지만은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이런 상품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충분히 나올 수 있으나 현재가 가치가 이런 수익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돈을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밸류업을 하셔가지고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또 40, 50대처럼 공격적으로 했다가는 한 번 여기서 미끄러진다 그러면 정말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딴 거를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새로운 거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밸류업을 하시는 거 요게 맞다. 제가 지금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그러니까 투자하고 관리형하고 혼합된 거 요게 대표적인 게 바로 밸류업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 투자 환경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 포인트를 맞추길 바란다. 그렇다고 한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에서 재빠른 투자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자산의 포트폴리오 계획을 세워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공격적인 투자에서 투자금의 분산으로 인해 오히려 자산 축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두 곳에 집중 투자와 나머지 자산의 포트폴리오 계획을 같이 잡는 것이 현명하다. 예, 아주 거의 도덕책 수준 이하의 아주 이상적인 얘기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 맞추기는 되게 힘들진 않죠. 그만큼적인 어떤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분산해서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거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가시지 짜잘한 거 열 몇 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포트폴리오는 근데 이제 이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적인 포인트만 놓고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모든 투자 대상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다 설명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 중에 부동산이 한 파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호황기나 불황기 때 그다음에 각 투자 상품에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비중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만 포트폴리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좀 없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처음에 시드머니 상태에서 자산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는 사실 포트폴리오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에 분산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건 두 건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것이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관리형으로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니까 관리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가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밸류업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큰 비중은 내 자산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또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정리를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가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리모델링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와 리모델링을 하셔야지만이 그때 가서 밸류업을 해야 되는 상품과 안 나오는 상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순서라는 게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자. 50대부터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처분해서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참으로 위험하다. 앞에서 봤듯이 내 집은 하우스가 아닌 홈이다. 여윳돈으로 상가에 투자한다면 말릴 이유가 없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집을 팔아 상가에 투자하거나 사업자금으로 바꾸는 것은 잘못하면 내 가정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50대는 재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50대라는 거는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60대 초중반 정도 얘기를 하겠지요. 근데 그거는 꼭 나이에만 비중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 40대 후반에 뭐 명퇴를 당했다. 이러면 훅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40대, 50대, 60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게 원천이 있느냐 사실 그거에 나이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은 꼭 나이만 갖고 얘기하진 않아요. 소득이 원천적으로 해서 내가 직장을 꾸준하게 다닌다.
근데 예전에 정년이 뭐 60 몇 세였다가 지금 50대. 실질적으로는 뭐 40대 후반, 뭐 명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네, 꼭 나이에 꼭 정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집을 지금 하나 장만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근데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구조조정. 요즘은 사실 그게 너무나 흔한데, 나오는데 재취업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재취업 이런 시장이 또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창 애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안 벌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쫓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업을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이거 이제 물론 상권 분석 때 이제 배우실 텐데,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이 자영업 비율이 높아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전 세계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작은 데는 뭐 8%, 9%대, 많은 데가 15, 16%대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20 몇 프로 지금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왜 자영업 비율이 높으냐?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창업 붐이 불어가지고 벤처 붐이 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창업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구조조정에서 나이 이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재취업 안 되고, 지금은요, 미안하지만 아파트 경비도 지금 50대 넘으면 안 본대요. 다시 40대 중후반이래요. 그럴 정도 힘든 거예요. 경쟁이,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창업으로 누르게 된다. 근데 창업에는 명태에 나와봐야 뭐 돈 1억 받고 그러지만 그거 갖고 창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자꾸 담보에다 대출을 땡겨요. 왜? 창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창업이 실패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까지 날라가요. 왜?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못 갚으니까. 이래가지고 정말 집까지 경매로 나가는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 하면 상권, 제가 상권 분석 창업시장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창업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창업해도 됩니까? 아이템 갖고 와가지고. 제가 100명이면요, 95명을 돌려보냈어요. 왜? 하지 마시라고. 물어봅니다. 장사 경험 있으십니까? 자영업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 몇 년 하셨습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근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런 해보신 분들은 저한테 안 와요. 네, 본인이 하지. 네, 그분들은 이론이 좀 떨어져 그렇지, 이 실제적인 거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세요. 왜?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명 다 누구냐?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이에요.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창업하려고,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서 뭐 4시간 수업 듣고 도장 찍으려니까 부담하고,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혹시 자영업 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계획 프로세스 갖고 계십니까? 없어요. 아이템 갖고 계십니까? 근데 아이템들은 보면은 반 정도는 아이템 갖고 와요, 저한테. 반은 아예 아이템도 없이 오고. 차라리 아이템 없이 오시는 분이 말은 더 잘 들어요. 근데 아이템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언덕이 하얀지. 그거 꽂히면은 방법 못 찾아요. 남의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럼 아이템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벌꿀 아이스크림,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겠다. 몇 군데 봤더만 너무 잘 돼요. 줄 서서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꿀 아이스크림 하겠으니까는 좋은 입지에 있는 이런 상가들이 없겠냐라고 오시는 거예요. 네. 미안하지만 아이템만 갖고 해서 택도 없어요. 택도 없다고요. 그 아이템이 이제 상권 분석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과연 그냥 무리한 업종으로 해서 꾸준하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갈 업종인지 아이템인지, 반짝 1, 2년 하고서 사라질 아이템인지 그걸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베이커리, 김밥,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죠. 김밥, 베이커리 이런 데는 어때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한두 번 먹죠? 물론 이제 자주 먹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뭐 김밥 베이커리 먹는 거, 빵 먹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벌꿀 아이스크림 그거 한 달에 몇 번 먹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한 달에 몇 번 먹어요? 초창기 한두 번은 먹겠죠? 그거 꾸준하게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어쩌다 한두 번 먹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수요가 공급되기가 쉽지 않다는 구조예요. 이게 유행업종이라요. 유행업종. 우량업종이 아니고 유행업종이에요. 유행. 그 순간에만 반짝 오르지. 예, 물론 이제 상권 분석 때는 그 더 깊이 있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유행업종 하려면 딴 게 없어요. 초창기 들어가서 잔뜩 붐 일으켜놓고 어때요? 권리금 받고 빠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 생활만 했던 사람 귀에 이미 들어가서 올 정도다? 이미 그건 유행 다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권리금 장사할 시간이 이미 몇 달 전에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 얘기는 뭐다? 네, 상투에 상투를 잡는 겁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통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제대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권리금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장사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딱 시기를 정해요. 나 이거 딱 3년 안에 쇼부 끝. 얼마, 수익 얼마. 왜? 프랜차이즈 이래가지고 가맹점 한 50개. 일단 100개만 만들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금액들이 몇십억 돼요. 왜? 단순히 가맹만 열지 않잖아요. 가맹비 요즘 안 받아도 돼요. 왜? 계속 물건도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해주잖아요. 이 비용들이 억대요, 억대. 한 가맹점이다. 100개다? 그럼 기본적으로 100대 이상이 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딱 100개 만들고 나서 정합니다. 이거를 내가 계속 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키울지,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팔고 나올지. 이거를 따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막 광고 마케팅 막 때려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죠? 직장만 다니던 월급쟁이 했던 분들이 기회까지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광고를 때려야 됐겠냐고요. 이미 그 정도가 됐다? 그럼 이제 막판 회수 단계예요. 주인 바뀌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죠? 그거 금세 없어져요. 여러분들 유행업종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동안. 네? 이루 말할 필요도 없었죠? 최근에 또 유명했던 게 뭐예요? 뽑기방이죠, 인형 뽑기방. 요즘 인형 뽑기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벌써 작년 재작년 거에 봐도 그거 너도 나도 인형 뽑기방 한다며. 그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다고 그랬어. 응. 제 이용품이 좋아요. 그래서 딴 게 없어요. 맞아야 돼. 이 창업을 하려면은 그 아이템이 정말 꾸준하게 몇십 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지, 그게 소위 말하는 거예요. 실생활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찾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다 1년에 마치 생일상 받아 먹듯이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거는 대표적인 유행업종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게 또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넘겨서 나올 이런 걸로는 그게 또 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지인들도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딴 게 없어요. 딱 50개, 100개 만들고 넘기고 나온대요. 왜? 오래 가면 자기가 물리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상권 창업시장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상권 창업시장에 대해 관련돼서 배우시려면은 일반 주택에 배우시는 거에 3배 이상의 노력을 들으셔야 됩니다. 토지는 그거에 또 3배예요. 토지는 9배야? 산술적으로만 놓고. 근데 여러분들 토지 수업 들으시니까 어때요? 지금 장난 아니죠? 네. 여러분들 아파트, 빌라 이런 오피스텔의 생각 개념하고는 완전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그만큼 난이도가 심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다 보내요. 95명을 보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아이템도 없이 오시는 분들은 제 말 듣고서 그냥 가요. 저는 뭐라고 그러느냐.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아이템을 갖고 왔다면은 그 아이템을 지금 하지 마시고 그 아이템 하는 데에 가서 알바를 하셔라.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알바를 하셔라. 1년 들여라.
6개월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알바하셔라.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보느냐? 거기에 유통을 봐라. 창업은 유통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통의 시스템을 봐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6개월은 개인 그 창업 거기 가서 또 똑같이 유통을 봐라. 왜? 완전 다르거든요. 그 유통이. 같은 업종이어도 유통 구조는 달라요. 그거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1년 딱 지나고 나서 정말 본인이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이제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경험됐으니까 해보겠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라고 제가 다 돌려보내요. 근데 아이템을 갖고 오신 분들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언덕 위에 하얀 집 이거에 필 꽂히면은 말을 안 들어요. 왜? 근데 그분들이 왜 나한테 상담하러 왔느냐? 딴 게 없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요 이거 괜찮겠네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야지 자기가 마음 편하게. 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내놓는 전문가인데 이분이 좋다 괜찮다 해보시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겠어요. 왜? 자기가 하겠다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고 있거든 지금. 집에서 말려, 친척들 말려, 친구들 말려. 근데 난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딱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미 그분은 딱 결론을 정해놓고 온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걸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돈 몇 푼 받고. 돈 상담은 당연히 1시간에 50씩 받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이 그냥 왔는지 생각을 갖고서 아이템 갖고 오는지 몇몇 되면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 돈만큼 해가지고 그럼 하세요 라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실제로. 오히려 그걸 갖고 더 뻔뿌질 해가지고 더 부각시켜서 거기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하지 말라고요. 95명을 다 돌려보내요. 하지 마세요. 그 시간 받고 차라리 그거 은행에 집어넣고 알바를 1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정말 자신 있다면 그때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반은 얘기 듣고도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근데 반은 내 얘기 안 듣고 또 딴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들어요. 근데 거기가 하래요. 그리고 하고 나서 딱 1년이 뭡니까? 6개월 만에 결국 몇 억 날리고 엎어지는 케이스들이 비일비재로. 그렇게 창업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타격받는 게 누구예요?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왜? 수요 자체가 안 되니까 소비 자체가 안 벌어지는데 어떻게 버틸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처럼 이 먹자, 이 요식업이 그만큼 이 경쟁이 심한 데가 없는데 아이템이 없잖아요. 다 그대로 베끼잖아요. 내가 하면 좀 있으면 남들하고 서로 베껴가서 하잖아요. 이러니 무슨 그게 진입장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업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으면 최소 1년은 알바를 하세요. 프랜차이즈 6개월, 그다음에 개인 자영업으로 6개월 알바하시고 1년 지나고 나서 그래도 정말 하겠다, 내가 알겠다, 그때 가서 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거기에만 그 아이템에 맞는 입지 상권부터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안타깝지만 조금 줄여서 재취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거 잘못해서 창업했다 하면 어때요? 단순히 돈 달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돈 붙여보니까 내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꼈잖아요. 대출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이 날아가요. 이 집에 날아가면은 그럼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하우스, 그러니까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닌 하우스, 투자용으로 하우스는 괜찮아요. 그래도 왜 날아가도 그만이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있는 홈은 절대로 이건 치외 법규로는 내비둬야 돼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왜? 내가 마음에 들어도 내 가족은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여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 집 팔아서 상가. 여기서 집을 판다는 얘기는 꼭 매매가 아니라 집에 대출을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홈에는 절대로 이거 군더더기를 두지 마세요.
왜? 나 하나 망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까지도 다 휘청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의 이런 창업 시장이나 이런 상황이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지금 평생 장사만 했던 이 전문가들도 지금 정말 힘들어서 지금 거의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 초짜가 어디서 이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꿈 깨세요. 제발 현실에 좀 다가오세요. 꿈은 집에서 주무실 때 꾸시고 꿈부터 깨시고 현실을 직시를 하세요. 그래야지 얘기했던 목표가 나오고 실행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아, 꿈꾸고 있는 사람한테 현실을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그게 들리냐고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는 과학이에요. 과학. 상식이고요. 아주 철저한 숫자 노름이에요. 얼마나 더 나왔네. 투자는 과학. 그 침대는 과학이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과학이에요. 철저한 숫자로만 비견되는. 얼마나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되고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꿈꾸는 사람한테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투자의 첫걸음 뭐라고요? 꿈부터 깨세요. 꿈부터. 현실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계속. 60대 이상. 60대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고 관리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산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리모델링은 필수다. 불필요한 투자가 없는지, 혹시 자산의 유출이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보유하는 것이 좋다. 자, 여기서 요 아까 얘기했던 50대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60대는 이제 거의 지금으로 보면 거의 뭐 70대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이때는 사실 공격적으로 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입지에 그 정말 수익률 낮은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하다가 내가 지금 오를래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거 몇 년짜리 이거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자제분들이 저한테 오시다니까요. 그래서 자제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봐요. 이거 이제 뭐 증여를 받든지 아니면 이제 몇 년 있어도 상담을 받을 건데 미리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겠다. 뭐 부모님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왜 그러면 본인이 하기에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아까보다 좀 더 이제는 관리형으로 가야 돼.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실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건가. 원래는 이게 근데 제가 경험 상담해 보면요, 40대부터 이거 준비하시더라고. 벌써 40대면 이제 자녀들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하죠. 애 태어나자마자 벌써부터 증여가 들어가요. 그래서 애 태어난 애를 상대해서 통장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래요. 빠르신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세금 쫙 몇 번 내고 증여세 내고 계속 불려놓은 거. 근데 이것이 불리고 나면 복리가 되잖아요. 이게 또 10년 지나면 또 해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20대 딱 성년 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부담부 증여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40대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지금의 세태고 기존에 사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못 하셨거든. 그분들이 이제 60대, 70대 때 이걸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여. 근데 사실 그때 되면 이제 세금 내 거 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세금 내 거 이거 내세요 좀. 정당하게 그거 빼지 마시고. 좀 낼 거는 내고 법에 좀 적격 안 되는 거를 하세요. 대접받는 거. 좀 하시고. 유튜브에 좀 그러니까는 절대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안 내도 될 세금을 또 내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절세 방법 그것들을 많이 또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보니까 틈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세금도 모르면은 분명한 거는 내요, 많이 내요. 대신에 알면은 그만큼 빠져나갑니다. 그게 꼭 빠져나간다는 것이 꼭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법에 적용되는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모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큰일이 나는 것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세한 거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예. 더 이상 저도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혹시 그래서 꼭 필요 따라서 토지 투자는 가능하며 삼가하는 것이 좋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언제 회수할지도 모르는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 자 여기서 이게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보면요, 그 저기 지금 뭐 자산가들 중에 이제 뭐 60, 70대 자산가들 중에 토지 지금 많고 많이 있거든요. 거의 포기했더라고 그분들. 그러면 본인이 이제 회수해가지고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 자식한테 다 넘어가는 거야, 이거. 왜 본인이 손을 못 대는 거야? 이거가 왜 그러면 벌써 20, 30년 보유했지만,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를 본인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를 예상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물려줄 때, 토지로 물려준다? 아, 이거 사실, 나중에 세금 상담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세금 무진장 냅니다, 이거. 엄청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PM 때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토지는 토지로 물려주시는 게 아니라 토지에다가 건물로 해가지고 그거에서 부담부증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금 부분을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PM 신문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다 포기를 하셨더라고. 이거 갖고 내가 뭘 하겠다 이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녀들이 저한테 온다니까. 그 토지를 갖고 와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나이 이제 이쯤 되시면은 토지를 갖고 뭘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어떻게 하냐? 대부분 이제 건물들 갖고. 왜 그건 이제 꼬박꼬박 지금 수익, 이제 월세가 들어오니까 이거 갖고 이제 운용하는 측면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것도 이제 봤을 때 그 입지에 비해서 수익률이 그 캡레이트가 너무 떨어지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것도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좀 두려워하시죠,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에서 무슨 큰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아직도 70대, 80대 되시는 분도 공격적으로 와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밸류업 하면서 이걸 그냥 자식한테 증여주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사실 많고요,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되게 보기 좋았던 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오셔가지고 이걸 두 분이서 딱 상담을 받으시더라고. 근데 그건 되게 보기 좋더라고. 그럼 서로 이해를, 본인, 이게 돈에 관련되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 갖고 관점이 달라지면 이게 꼭 귀결되는 게 꼭 싸움으로 귀결돼요. 감정 싸움으로 귀결되거든. 근데 가족끼리 감정 싸움이 나면요, 남들보다 더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꼭 항상 돈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 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많이 얘기를 해봤겠지. 근데 잘 이제 오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아예 두 분이 오셔서 딱 같이 듣는 거야. 그럼 오해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 저도 상담하기도 편하고. 왜? 그러니까 서로, 그러냐.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프로젝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증여나 이런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증여에 관련된 걸 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꼭 같이 가능하시면은 옆에 대동을 좀 하세요. 되게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한테도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왜냐면 서로 오해를 안 사게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상담료가 뭐 둘이 온다고 다 따블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상담료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아쉬운 게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듣고 쓰면 아들이 그 손자까지 좀 손을 같이 듣고 왔었으면 이게 3대가 참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럼 제가 더 잘해줬을 텐데. 손자가 초등학생 또 경제 교육을 해야죠. 그럼 당연히 PMC는 아니라서 최소한 이해는 해야되는 거지. 우리 집안에 자산이 이렇고 이거는 이제 향후 어떤 식으로 간다. 이게 살아있는 경제 교육이에요. 저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일찍 가르쳐야 일찍 가르쳐야 돼요. 어차피 알아야 돼요. 모르고 생각 못해요.
7살 때 뭘 팔았는데. 네,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제 꼭 이제 증여에 관련돼 가지고는 대물림에 관련돼 가지고는 꼭 부모 자식이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야지 오해도 안 생기고 그리고 또 절대 집에 가서 안 싸워요. 왜 그러면 각자 들어오면 집에 가서 꼭 싸우더라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절대 싸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이 오신다고 따블로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네. 자, 네. 이때부터는 투자를 자신의 주변에 해야 한다. 그래야 언제 어느 때라도 자주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처가 멀리 있다면 아무래도 가기가 쉽지 않고 자주 가지 않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관리가 힘든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고 반드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변의 지역에만 투자하길 바란다.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60대 이상 이제 70대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투자라고는 더 이상 이제 맞지는 않아요. 더 이상 본격적으로 뭘 산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존에 왜 그러면 뭐 여러 개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만 내가 사는 거 옆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지방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 그거 1년에 몇 번 가서 그걸 보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향후에라도 괜찮을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관리하려면도 뭐 가까이 있어야지 관리가 되지 멀리 있으면 관리 안 돼요. 그럼 거기 돌아가는 거 벌써 정보부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뭐부터 한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계속 가져갈 거와 버릴 거 계속 가져갈 때 그거를 가공을 해서 밸류업을 할 거와 기념할 거를 정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투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항상 사람들이 보면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왜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못 가요. 못 간다고요. 못 가면은 그게 어디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투자에서 사실 이 정보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그렇다고 또 너무 우리 동네에서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가 별별 이런데 우리 동네만 투자해서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돈 별만한 데를 하죠. 대신에 그러려면 자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주 못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항상 중간에 디딤돌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디딤돌이 뭐 공인 중에 사무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어떤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왜?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라도 좀 봐줘야 되니까 이런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렇고 했으면 정말 정부 부동산 시장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변수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꼭 내가 그만큼 뒤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중간에서 그거를 내 대신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떨어진 데 투자를 하게 되면 꼭 지역에 있는 부동산 한 곳과 꼭 그걸 맺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뭐 큰 돈 아니더라도 하면서 또 그 사람을 믿고 거기다가만 뭐든지 그러니까 전속 중개를 해줘.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그 사람도 믿고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큼 운영력을 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항상 이거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갖고 자주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임대사업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부족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생활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이럴 때 매월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에 투자해서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 60대부터는 투자 포인트를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 수익. 임대 수익률이 높은 게 또 시세 차익도 더 커요. 필연적으로. 자, 그리고 3번 요거는 또 중요합니다. 이거 잘 좀 읽어봅시다. 그리고 전원 생활이 그립다고 무작정 도심을 벗어나 교회에 나가지 않게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향과 전원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큰데 그만큼 그동안 도심 생활이 팍팍했다는 반증이다.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도심의 자산을 정리해서 교외로 나가게 되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기가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도심의 부동산 자산과 교외의 부동산 자산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교외로 나가려면 도심의 자산은 처분하지 말고 나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좋아요. 뭐 귀촌 요즘 뭐 바람 많이 불잖아요. 요즘 아주 전국적으로 저기 박람회 같은 데 보면 귀촌 박람회도 있죠. 제가 올 저기 7월 달에 한 것도 제가 갔다 왔는데 뭐 진짜 전국 다 왔어요. 전국에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봤는데 그만큼 왜 지방에서는 인구가 자꾸 줄니까 활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그걸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오면 뭐 혜택 주겠다 뭐 해요. 그래서 내려가 좋아. 그거 뭐 내려가겠다는데 그거 말리진 않아요. 대신에 뭐는 하지 마라. 자산을 정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도심의 자산을. 거기 내려가도 이런 쉽게 말해서 농가주택 그 전세 몇 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말만 잘하면 어떻게 정말 더 싸게도 할 수 있어요. 왜? 빈집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 작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 2년만 살아봐요. 전세를. 그러면 2년만 살다 보면 답 나와요. 못 버티시는 분은 1년을 못 버티고 다시 올라오시더라고. 내려가신 분 중에 제가 보니까 80%는 다시 올라오셨어요. 저 진짜 조심해요. 실제로 그래요. 내려가신 분 중에 80%는 다시 올라왔어요. 왜? 못 버티겠다는 거야. 지겨워서. 외로워서 못 살아요. 지겨워서 못 버티겠대. 외롭고도 지겹고. 왜?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 같은 데 가면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산 사람들은 좀 알게 모르게 텃세가 있어요. 이거 동화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로 만만치 않아요. 가서 내가 우아하게 산다? 우아하게 살라고 전원 생활한다? 그건 맞지 않은 얘기예요. 진짜 시골의 원주민들처럼 살겠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거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핵심은 뭐다? 그렇게 사시는 거 안 말려. 누구도 안 말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그 팔지 말고 내려가시라고. 얼마든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명 내려가면 8명 다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만 정착하고 사시더라고.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 그러니까는 절대 나중에 이거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서 일단은 예행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썼습니다. 일단은 예행 연습을 먼저 좀 하세요. 좀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외의 주택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사지 말고 먼저 세를 얻어 살아본 다음에 구입해도 늦지 않는다. 주변에서 실거주택, 타운하우스 등에 유혹되어 많은 분들이 교외로 나가겠지만 결국 몇 년 못 가 외로움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도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활기를 느낄 수 있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노부부 둘이서 넓은 주택에 지낸다고 상상해보라. 주변에 이웃들도 많지 않은데 사람에 대한 그림은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이게 무슨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이거 옛날 고전에 뭐 메밀꽃 피면 이런 데 나오는 그 문체 아니에요? 이렇게 60대에서는 이렇게 왜냐면 이제 감성적이 되니까. 감동되니까. 하모니 지는 거. 그거는 나이가 먹으면 이제 저녁에 감성적으로 되니까. 타겟으로만은 제가 예전에 제가 이게 안 어울리게 문학선정을 좀 했었어요. 제가.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소위 말해서 실거주택이야. 실거주택 초창기에 어떻게 썼냐? 다 외곽으로 뺐어요. 외곽에 빼진 실거주택들을 거의 다 망했어요. 왜 그러냐? 겉돈이면은 정말 정박한 정도가 아니라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 편하게 여유있게 살려고 했더만 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 근데 뻑 하면 돌아가시네.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하면 그 며칠 동안 그냥 그 전체가 다 우울하대요. 맞아요. 진짜 진짜야 진짜. 진짜 저래. 그리고 뭐 노인네들 만나 모여가지고 뭐 장기 두고 뭐 얘기하는 것도 하도 있어야지. 못해요. 이거 못 버틴다고. 도심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은요, 그 시기면서 여유로움을 버티지 못해요.
그 여유로움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지겨움이에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거. 그래서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요즘 실버 주택들은 다 도심 근처에 붙어있어요. 실버 주택 저도 이제 여러 건이 저한테 이제 금융 피해물로 들어와서 제가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 딴 게 없어요. 자, 실버 주택이 성공하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자, 도심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좋아야 돼. 그리고 반드시 30분 안으로 종합응급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조건이 붙어요. 이러려면요, 결국 서울 근처에 금방이에요. 그런 조건을 맞추려면. 네. 그래서 지금 오죽했으면 서울 도심에도 들어와 있어요. 실거주택이. 근데 이제 비싸지. 네, 사업, 그건 이제 수지하려면 토지값이 원체 비싸가지고 사실 수지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도예요. 외곽에 나가는 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지금은 왜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외곽에 떨어져 있으면은 처음에 한두 번 자주 와요. 자녀들이. 좀 1년, 2년 지나보세요. 안 옵니다. 추석 설날 때만 옵니다. 전화만 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있죠. 뭐 지금도 그러는데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같이 살아도 그러는데 뭐 그거랑은 개념이 다르죠. 서울에 살 때는 그래도 하면 뭐 가다 빈덕이 나면은 갑자기 생각나면 갈 수는 있지만 여기는 생각나도 못 가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 지리적인 게 거리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는 사회는 사실 지리적 거리감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시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60대부터는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간접 투자를 생각하는 것도 좋다. 직접 투자하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잘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리츠나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은 전문가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나 세금 부담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만기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 말은 그렇게 썼지만 어때요? 자, 전문가들이라고 믿고 할 게 있냐? 독일 국채 뭐 말할 필요 없죠. 그거 뭐 전문가들 아닙니까? 결국 금원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문가도 결국 급이 있어요. 잘 보고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싫으니까 그냥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력도 많이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뭐 투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됐지. 원없이 했으면 됐지. 이제들은 이제 자녀 세대로 이제 물려주시고 가시는 거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연령별 재테크 이게 딱 정해놨죠? 자, 키포인트는 뭐예요? 20대는? 인사돈 마련과 부채 줄이. 여기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안 나온 것 중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뭐 10년, 20년 단기, 중기, 장기 이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물론 이거는 가면서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이게 불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가지고 그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대 때는 내 집 마련과 평형 가락하기. 예, 가능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0대 때는 본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또는 토지에 투자. 이제 여기 40대까지 해서 이제 내 어떤 자산의 완성, 이제 맥스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대 공격적인 투자와 관리형 투자의 조화를 이루고 은퇴를 준비. 50대, 60대 같이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는 뭐예요? 투자도 투자지만은 투자보다 이제 관리 쪽을 신경 써라. 특히 투자의 개념이 새로운 거를 얻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밸류업을 해라. 사실 이 밸류업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힘들게 사놓고서는 이건 못 써가지고 낭비되는 게 뭐 숱하더라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 있으니까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답답해서 오시는데 본인이 못 찾으니까 오는 거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 건별로 다 그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가세요. 이거는 뭐 신축을 해서 뭐로 가십시오. 밸류업 하세요. 이거는 그냥 매매하세요. 이거는 뭐 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줘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토탈 종합 자산관리 개념인 거예요. A 쉽게 말해서 뭐예요? AM이에요. AM. 어세 매니지먼트.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연령별. 이거는 지금까지는 뭐예요? 연령별에 대한 재테크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상별에 대한 재테크를 배울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 때 더 중요합니다. 거기는 이제 상품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쉬.